권위주의 국가들의 군에서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위주의 국가의 군대 주적은 외적이 아니라 내부의 국민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대대적인 폭격이냐, 아니면 그냥 이란의 국방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화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작전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초기에 하고 싶다 했던 참수작전, 그 다음에 아주 상징적인 공격을 해서 코피 작전 같은 걸 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란 국민들 상당히 지금 분노하고 있고, 결국 설사 이 위기를 이란이 잘 넘기더라도 이 정권이 2차, 3차 반정부 시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1차 타격 목표 중에 하나가 혁명수비대와 바시즈 민병대를 지휘하는 시설, 통신 시설일 텐데 여기를 아작을 낼 경우에는 민중봉기가 또 일어나고 거기를 통제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전쟁에 러시아와 중국이 동참해서 미국과 싸움을 한다? 전쟁을 한다? 그럴 가능 없죠. 기자님,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배치와 전력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폭격이 진행될지 전쟁 시나리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미국이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전단 2개를 비롯해서 거기 포함된 항공기, 그리고 기존에 유럽에 배치한 항공기, 그리고 이번에 중동에 또 새로 가져온 항공기, 지난 주말에도 한 30대 가까운 F-22가 미 본토에서 유럽을 거쳐 중동 이 인근에 긴급 전개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플러스 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전투기 들을 하면 대략 1000대 가까운 이런 이제 항공력이 중동을 향해 긴급 전개한 상태고요. 12척이 넘는 이지스 구축함과 3척의 잠수함에서 발사했으니 토마호크 미사일이 대략 교수님 표현으로 2000발 가깝다는데 대충 그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이런 이제 세력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개시 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 지상군을 보내서 전투를 벌일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이란이 워낙 크고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사활적 이익이 걸렸으면 그렇게 전쟁을 벌일 텐데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1990년대 세르비아가 보스니아나 이런 알바니아계인들을 인종 청소했을 때 미국과 나토가 연합해서 두 번의 공중전 위주의 공습 위주의 군사작전을 펼쳤는데 그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크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의 전략 배치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일단은 선빵은 미국이 날리겠죠. 이란은 일단은 선빵을 날리긴 힘듭니다. 최후까지 협상에 또 기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국제 여론에서 좀 더 어필을 하려면은 피해자 코스프레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선빵은 미국이 날리고 미국이 날릴 수밖에 없고, 미국이 날린다면은 일단 스텔스 전투기나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여기 세력이 안 나왔는데 그 미 본토에서도 B-50이나 B-2 같은 전략 폭격기, 그다음에 B-1은 핵 폭격 능력이 없으니까 장거리 폭격기랍니다. 이런 폭격기 세력들이 동원해서 더 많은 항공기들이 이란의 주요 거점들,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토마호크 미사일 이런 것들을 해서 일단 이란의 머리를 치겠죠. 이란 군의 머리. 그러니까 그렇죠. 핵심 수뇌부, 지휘 통제 시설, 통신 시설 이런 것들을 먼저 치겠죠. 왜냐하면은 이란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권위주의 국가들의 군에서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위주의 국가의 군대 주적은 외적이 아니라 내부의 국민입니다. 국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국민과 구테타 세력들이기 때문에 군의 움직임에 대해서 철저히 통제하는 게 권위주의 국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명령사나 없으면 군대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되는 게 아니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 이런 인원과 이 관련된, 그러니까 지휘부와 지휘 시설들을 제일 먼저 노리겠죠. 노리면서 전쟁이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EMP. EMP도 있죠. 이번에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이 보여줬는데 트럼프가 간접적으로 인정을 했죠. EMP 시설이 있는데 베네수엘에서 사용했던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미국은 이제 사람 대상이 아니라 시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EMP 폭탄이 있습니다. 정전탄이나 이런 시설들. EMP를 주로 어디에 놓느냐? 발전소 또는 이제 통신 이런 거에다 이제 대규모 EMP를 발생해서 회로를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폭격을 해서 사람은 안 죽는데 시설이 폭파하진 않는데 전기가 막 발생해서 회로가 타서 발전소도 멈추고 통신장도 멈추는. 그럼 즉각 대응을 못하는 거죠. 못하는 그걸 거죠. 고쳐야 이제 대응을 할 수 예. 있어요. 이란이 공격을 받으면은 야 우리도 뭐하냐 한번 쏴라 이렇게 하는데 전화를 들어도 먹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바로 그거죠. 그러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작정하고 폭격을 한다고 할 때 이란도 전력이 만만치가 이란이 않잖아요. 많죠. 네. 예. 이란의 전력은 어떤 게 있고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란의 전력은 뭐 사실 그 항공기는 되게 보잘것없고요. 예,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비하면은 뭐 세 발의 피도 아니고요. 세 발의 헤모글로빈 적혈구 정도 됩니다. 거의 없다 싶어요. 거의 없다. 무시해도 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란이 이제 미국으로나 이스라엘을 상대를 할 수 있는 전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 플러스 순항미사일, 미사일가 있고, 둘째는 비대칭 전력으로서 해상에서 잠수함이랑 고속정이 있습니다. 미국이 선빵으로 전쟁이 시작할 경우에 이란도 이제 거기에 맞서겠죠. 그러면은 날라오는 미사일을, 방공미사일을 막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하면서 반격을 하겠죠. 반격을 하는데 주로 이스라엘이나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상대로 일단 미사일을 날릴 것 같습니다. 미사일,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 날리겠죠. 탄도미사일 대략 이제 2,000발 2,000발. 했는데 작년에 12일 전쟁이요. 이란이 굉장히 생산 능력을 캐파를 해서 하루에 100발? 네. 최대 100발까지 할 수 있는 캐파를 회복했다고 했는데 2027년 맞습니다. 5,000발까지 만들 캐파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떤 2,000발이라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발사를 포화 공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포화 공격을 한다는 것은 여러 발을 한꺼번에 써서 방어 능력에 과부하가 걸려서 막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근데 이것도 되게 상당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거 많이 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냥 동시에 쏴라! 이러면 되죠. 쏘라 하면 쏘라도 이게 미사일을 일단 발사할 수 있는 이란의 되게 미사일들은 대형 트럭을 개조해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테리라고 하는데 테리 형태를 했는데 보니까 공개 동영상 보니까 보통 상용 트럭을 가지고 개조를 해서 예, 만들었군요. 트레일러 같은 상용 트럭 같은 개조해서 미사일 발사하는데 이번에 지난해 많이 작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작살 나가지고 원래 400대 500대 정도 있는데 그게 한 절반 정도 났는데 물론 그 이후에 많이 보충은 했겠지만은 네. 지난해 10일 전쟁 이전 수준까지는 회복하지 못했을 것 같고 네. 300대 정도로 추산한다면은 한 번에 발사했을 능력이 최대 300. 네. 한 발에 한 발 이렇게 못 쏜다. 300인데 거기다 뭐 어떤 발사대는 두 발을 갖출 수 있고 네 발을 갖출 수 있으니까 최대한 하더라도 1,000발 이상을 한꺼번에 발사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고 이거를 또 여러 지역을 또 나눠서 하고 이게 또 미국과 이스라엘 여러 시설이 있는데 A 시설을 공격하는데 한 5군데에서 미사일 발사할 때 동시에 같이 탄착하게 되는 거. 이거는 작전도 되게 잘 세야 됩니다. 기막히가 그러니까 운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운영을 잘해. 시간 차를 두고 예. 공격을 해야 될 필요가 그죠. 쏘는 장소가 예. 한 곳에서 쏘면 폭격받으면 다 죽으니까 그렇죠. 중간에서 쏘는데 쏘는데 그거를 또 한 곳에 모으는 그럼 멀리서 쏘면은 예. 얘는 한 10분 더 걸려 그러면은 그렇죠. 그거 모드 써야 되고 그 계산까지 다 해서 네.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게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다 그게. 그것도 그런 목표 지점이 A지도 아니고 A, B, C, D 이게 맞춰 수십 군데가 될 텐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것도 가장 또 적정한 시점에 타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많던지. 그렇죠. 장비 피해를 최대화할 수 피해를 최대한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작전을 짜기 때문에 뭐 상당히 골치 아프고 많은 역량이 필요한 작전입니다. 거기다가 캐파가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캐파가 전쟁이 나면 작년 6월 달에도 그랬듯이 모사드가 이란 내에 있으면 전쟁이 시작되면 그 발사대를 다 파괴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먼저 하겠죠. 작년에 그렇게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다면 미사일도 파괴하지만 미사일 발사대 테일까지 파괴해버리면 지금 가진 게 500이라면 전쟁 시작되면 그게 300으로 줄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미국이랑 이스라엘도 폭격할 거. 그렇죠. 폭격을 또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란이 지금 방공망을 가지고 있지만 자체 방공망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전쟁이 시작되면 처음부터 방공망부터 깨거든요. 그쵸. 왜? 그러면 그 방공망이 무너지면 사실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이란 영국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기미 징후가 보이면 족족 가서 공습을 폭격을 할 것이다. 그걸 이제 킬체인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선제 타격을 잘 말하고 있는데 킬체인이라는 거는 저게 이제 미사일이나 한국 같은 건 이제 방사포 같은 이런 어떤 우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저게 세력들을 가급적이면 발견 즉시 탐지하는 즉시 그러니까 저게 발사하기 전이라도 탐지 즉시 바로 식별해서 타격하고 난 다음에 타격했는데 이게 피해가 있어서 이제 완전 무력화했냐 아니면 한 번 더 타격했냐 이런 까지 평가까지 하는 거를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탐지, 식별, 타격, 평가 이런 관련을 계속
평가까지 해서 한 번 더 때리면 다시 또 이제 탐지,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돌아가기 때문에 네. 체인이라고 하는 건데, 킬체인. 킬체인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썼는데, 요즘에는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킬 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킬 웹은 뭐냐면은, 킬체인에서 이 각종 자산들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개의 자산들을 동시다발해서 이렇게 킬체인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킬 웹이라면 이렇게 가다가, 예를 들어서 탐지 자산이 인공위성밖에 없었는데, 뭐, 무인기까지 있다는 거. 무인까지. 예, 아니면 레이더도 있다. 네네. 이렇게 갖고 이렇게 일직선은 가는 게 아니라 다층적으로 되는 거죠. 다층적으로. 3차원, 4차원 이렇게 가는 분기점이 늘어나는 겁니다. 거미줄처럼 거미줄처럼 된다. 된다라 가지고 킬웹이라는데 이런 개념이 미국이 세워놨는데 이번 전쟁에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킬존이 있다며, 킬존. 그럼 뭐죠? 하여튼 이제 이란은 대규모 이런 포화 공격을 통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시설을 타격하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둘째는 뭐가 있냐면은 또 정한. 예. 그다음에 드론을 향해서 이제 드론을 향해서 공격하는 게 드론을 사용하는 공격이 있고 네. 그다음에 셋째가 뭐냐면은 이 다음부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노리는 건데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미국의 또 아니면은 아라비아 이 근본에 네. 이제 미국의 각종 해상 세력들, 항공모함 이런 세력들을 향해서 네. 대한 미사일로 공격. 대한 미사일. 그러니까 킬존을 형성하는 거. 네. 킬존이란 뭐냐면 이제 사격 지대인데 기관총을 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계를 정하지 않습니까? 요 일대를 완전히 킬존을 만든 호르무즈 해협을 들어오면 바로 이제 갈기는 거죠. 갈기는 네. 킬존을 만들어놓은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벌떼 공격이 있습니다. 이 벌떼 공격이 뭐냐면은 이란의 고속정들이 있는데 고속정. 이런 고속정들은 하나하나 보면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여기 이제 미사일을 장착하거나 아니면 자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폭 고속정. 자폭 고속정. 네, 자폭 고속정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이지스나 항공모함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수십 대가 한꺼번에 올 경우에는 네. 이것도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바다에서 미국 배가 있으면 그냥 때로 달려 들어가서 그렇죠. 된다. 고속정이 빠르게. 예, 빠르게. 그런데 기관총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관총을 사격하는데 인해 전술처럼 막 올 경우에는 기관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겠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개발한 게 LCS라고 있습니다. 연안 전투함. 이런 얕은, 그러니까 그 인근의 근해에서 뭐 고속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LCS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소외 능력도 있습니다. 기뢰를 제공하는 거 이런. 근데 이번에 LCS 세 척이 이번에 아라비아의 또 인근에 배치됐는데 아마 이 LCS가 이 고속정 세력들을 상대할 것 같습니다. 넓적 썼습니까? 세대 가지고 다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야. 근데 또 다른 또 능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기를 떼어가지고 헬기에서 로켓으로 로켓으로 공격할 수 있겠네. 예, 그런 방안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벌떼 공격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아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건데 기뢰로 봉쇄하는 겁니다. 벌써 이제 작전 대기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네. 호르무즈 해협이 되게 저기 보면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죠. 얇고 좁다. 얇고 좁습니다. 네. 여기다 기뢰를 쫙 깔아 넣을 경우에는 미국의 전투함들이 진입을 또 못할 뿐더러 뭐가 되냐? 해상 일반 상선들로는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유조선이 못 가는 거죠.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대만, 중국도 마찬가지로 가스와 원유 공급이 차질 생기겠죠. 그렇죠.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도 여기서 석유나 가스 같은 거 사서 와야 되잖아요. 사우디에서 사야 돼요. 그 원유뿐만 아니라 LNG, 그러니까 천연가스도 완전히 20% 잠궈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 20%가 저기서 나오고 원유는 30%가 저기서. 그걸 여기를 기뢰를 깔아서 그렇죠. 전 세계 경제를 망가뜨리게. 그리고 전 세계 20% 30%지만 동북아시아, 한국과 일본, 대만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이 넘죠. 60-70% 되죠. 수준이. 야, 경제를 안 우리는 거의 70%죠. 우리 에너지 70%. 그럼 저거 수입 물가가 엄청 비싸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어떡합니까? 그게 문제죠. 미국은 상관없습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셰일가스도 있고 그러니까. 야, 이게 이란 때문에 지금 우리가 피해를 보게 생겼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란은 북한에서 연호급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강릉에서 침투했던 상어급인데 상어급보다 더 작게 만든 연호급 잠수함이 있군요. 잠수함을 소형 잠수함입니다. 되게 굉장히 작은데 밑에다가 해저에 착조 가라앉아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배가 지나가면 그걸 공격하는 그런 또 전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잡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바닥에 가만히 있는데 작아서 탐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야. 미국으로서 되게 이란이 굉장히 골치 아픈. 그게 한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이란이?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0척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언더. 그래도 그게 그걸도 엄청 많잖아요. 40척만 가져도. 그죠 뭐 한 대 재수 없게 한국으로 터지면
그러면은 기자님 이렇게 이란도 전력이 만만치가 않은데 특히나 미국은 머니까 미국에 탄도미사일 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능력이 안 돼서 이란이. 그럼 이스라엘에다 쏠 텐데 예. 이스라엘의 핵발전소나 댐, 병원, 정유시설 혹은 민간인 이런 국가 기관 시설을 이란이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당연하죠. 당연하죠. 지난번에도 했어요. 네. 네. 또 하죠. 이스라엘이 이거를 핵발전소 이런 데 맞으면 어떡합니까? 핵발전소를 공격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뭐 작년 6월 전쟁에서 많은 걸 배웠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요격망을 더 튼튼히 했다. 조금 더 그다음에 그거 있죠. 레이저 요격 네. 그걸 지금 실전 배치했다고 했습니다. 아이언 빔이라고 아이언 하죠. 빔이죠. 네. 네. 근데 레이저로 미사일을 요격한다. 뭐 얼마큼 또 실전에 레이저로 할지 모르겠어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는 쉽진 않고 레이저로 요격을 쓰는 거는 로켓, 드론이나 로켓. 소형급 자기들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작년보다는 더 튼튼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탄도미사일을 100%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거를 지금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 전쟁 폭격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성공적으로 이란을 마비시키고 폭격하고 기관시설 파괴하고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좀 피해도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란이 결국에 이 폭격에 굴복을 하고 핵협상에 나오느냐. 그다음인데 미국과 이스라엘 지상군 파견 없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결국 미국의 지금 목표는 사실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정권 교체를 위한 대대적인 폭격이냐, 아니면 그냥 이란의 국방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화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작전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초기에 하고 싶다 했던 참수 작전, 그다음에 아주 상징적인 공격을 해서 코피 작전 같은 걸 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어쨌든 대응을 할 텐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란이 대대적으로 반격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가 가진 걸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공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이란은. 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전문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작년 6월처럼 이란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에스컬레이션이 되잖아요. 전쟁이 더 악화되거든요. 그러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룡의 강도가 5였던 것이 레벨이 8까지 9까지 간다면 오히려 본인한테 상당히 어쨌든 전체적인 전력은 이란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지만 실제 전쟁이 나면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인내하고 아주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일방적으로 오히려 네. 두들겨 맞으면서 피해자 그렇지는 않지만 공격을 하겠지만 예.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쏟아붓는 그런 공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전쟁이 빨리 끝나니까. 그렇죠. 미국 입장 네, 뭐 우리가 이만큼 때렸으니까 네. 우리가 이스라엘 미국이 피해 없이 이만큼 때렸어라고 오히려 체면을 세워줘야 그렇죠. 빨리 끝나는 특히 트럼프라면은 그게 이란으로서는 굴욕적이지만 실리는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뭐 죽기 살기로 하겠다. 다 쏟아부으면 그럼 또 미국과 이스라엘도 8까지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레벨 C까지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란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전쟁이 나면 본인이 때리고 싶다는 레벨 C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고 7, 8 정도에서 멈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나 결국은 협상으로 가겠죠.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트럼프 임기 내에는 협상으로 가려고 할 텐데 다만 이런 전쟁을 통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100% 이란이 올 것이다. 협상에서 완전히 굴복하고 항복할 것이다. 가능성은 없죠. 없나요? 가능성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럴 것 같으면 전쟁하기 전에 그러면 나오죠, 이란이. 네. 양보할 거였어. 네, 양보할 거였으면 그렇게 그리고 두드려 맞았는데 안 맞고 그랬으면 또 모르게 이미 맞았는데 그러면 다시 가서 또 항복을 한다? 내부적으로 또 이제 정권 유지가 더 어렵다. 더 어렵죠. 더 정상성이 없죠. 차라리 외교를 잘해서 공격을 안 당하고 그렇게 하는 건 또 몰라. 이미 피해는 다 입었는데 거기서 다시 무릎을 꿇고 양보를 하고 나간다?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싹 다 들어준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없죠. 오히려. 기자님, 그럼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미국이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압도적으로 공격도 하고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막 10년 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쫓겨났는데 이란 전쟁도 잘못 발을 들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부터 더 큰 피해가 를 입게 될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 그 기간도 더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또 트럼프가 원하는 마가가 그런 전쟁을 안 하겠다는 거에 이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반대를 해요.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뽑아준 마가 지지층들은 남의 나라 전쟁에 돈 쓰지 말고 미국 경제 발전이나 시키자였죠. 그렇죠. 음. 그거 전쟁하지 말고 우리
미국을 위해 써라. 경제 돈을. 발전 지금 해야 신경 써야지. 왜 우리가 지금 세계 경찰 노릇을 또 하냐. 근데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가 더군다나 이번 전쟁은 또 이 나타냐후 때문에 하는 전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나타냐후한테 끌려가냐?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좋지 않 이스라엘은 미국에 득이 되지 않고 실이다. 오히려 우리한테 부담만 가중시키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국가다. 이스라엘 관계를 끊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네, 그런 얘기까지 해요. 실제로 마가 쪽에서는 이스라엘은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네. 좋습니다. 저 이어서 이란 내부의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기자님, 이 와중에 이스라엘의 N13 방송은 지난 48시간 동안 이란의 엘리트들이 약 15억 달러, 한화로 2조 2천억 원어치의 암호화폐를 이란 밖으로 송금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란 고위층과 자녀의 해외 탈출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고, 뭐 트루키에로 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혁명수비대 고위 관리 자녀들은 호의호식한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해외에서. 튀르키예에서 뭐 자기네들끼리 술 먹고 파티 벌이고 뭐 그런 볼일이 네. 있었죠. 팁도 막 펑펑 그냥 던지고 그냥. 그런 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벌써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이미 탈출해서 이미 해외로 다 나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정치인들의 실세들도 대부분 자녀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 있어요. 미국에서 일을 짭을 갖고. 그래서 이번에 전쟁이 나고 이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미국에서 알리자니나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의 일자리를 뺐었잖아요. 아니, 이란 최고 지도자 엘리트들 자녀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하고요. 일자리 잡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반미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 미국 드라마 라이오니스라고 네. 그 우리는 특수작전팀이라고 나는 번역한 미국 드라마 있는데 그 시즌 1에서 모티브가 이란 혁명수비대인가 거기 혁명수대의 그 자금을 다루는 고위층의 딸내미가 미국에 있는데 걔를 통해서 접근해가지고 자금 담당자를 암살하려는 그런 게 이제 모티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아니고 유럽 쪽에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러면은 말로는 반미인데 자기 자식들은 유럽이랑. 그거 이율배반적이죠. 야, 이게 이 정치가 진짜 이 그지 같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숫자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근데 그 교수님, 합법적으로 영주권, 뭐 시민권 다 줘요. 다 미국에서는 또 왜냐하면 어쨌든 적대 국가지만 이란의 정권 실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비자를 안 주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비자를 줘서 유사시 그 정치인들과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외교의 끈을 놓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교수님 결국에는 이라크 쪽이나 쿠웨이트, 튀르키예 이런 주변 국가들로 고위층 자녀들은 다 튀었고 이미 도망갔을 거고 돈 뺏고 유럽 쪽이나 미국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유럽 쪽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파리, 런던, 뭐 뉴욕 이런 데 갔겠죠. 근데 이제 국민들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시위는 강경 진압을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사살하면서. 근데 국제 제재는 유지가 되고 있고 당연하죠. 미국과 이스라엘 압력은 정말 전쟁 직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란 경제 상황은 경제 상황은 당연히 못 최악이죠. 환율은 계속 최악으로 경신이 되고 있고 더 이상 이란에서 이 위기 상황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란 국민들 상당히 지금 분노하고 있고 결국 설사 이 위기를 이란이 잘 넘기더라도 이 정권이 2차, 3차 반정부 시위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예정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경제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 민생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생고를. 민생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어쨌든 해협상을 해야 되고 제재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제재가 안 풀린 상황에서 이 어려운 경제난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번에 미국의 1차 타격 목표 중에 하나가 혁명수비대와 바시즈 민병대를 뭐 지휘하는 통신 시설일 텐데 여기를 아작을 낼 경우에는 민중봉기가 또 일어나고 거기를 통제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이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군사적으로 이란 정권을 굴복시키기보다는 통신과 군사 시설을 박살내면 반정부 시위나 혹은 여기 다양한 민족들이 분리 독립 시위를 하고 있다고 군사력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일부 가지고 쿠르드족 같은 경우, 쿠르드족 같은 거. 그럼 그런 사람들이 붕괴할 때 막을 수가 없다. 그 아제르바이잔에 지금 미국 특수부대가 가 있다는 보도. 델타 포스가 이미 아제르바이잔하고 타지키스탄 쪽에 투입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포스도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린베레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미 특수작전단이 있습니다. 네, 그 영화 보면 나와요. 그린베레 나오죠. 그 그린베레의 주특기가 뭐냐면은 무장 봉기입니다. 불만 세력의 무장 봉기. 지금
그러니까 쿠르드족이나 이런 이란에 있는 소수 민족들이 지금 무장이 많이 돼 있다고 그러죠. 네네네. 원래 그 중동 지역에서 총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을 귀함해서 무기를 지원해주고 훈련을 시켜서 무장 봉기를 시킬 수 있는 것을 이제 주요 임무라는 게 그린베레인데 그린베레가 아마 제 생각은 아제르바이잔의 가이스카라 제가 장담합니다. 장담합니다. 장담한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반정부 씨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내부 균열이 생겨요. 그러니까 혁명수비대 내에서도 더 이상 이 정권의 간을 보겠죠. 내 정권이 이제는 무너질 것 같다. 네. 아, 그 다음을 잇는 네. 이야기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전에는 네. 안 무너지니까 붙어 이쪽 네, 네. 충성했는데 네. 이 보니까 이거 흔들흔들하네 하면 탈영을 하거나 명령 불복종을 하겠죠. 그러니까 군이나 혁명수비대나 집권 실세들 중에서 이미 균열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어떤 움직임이 보인다면 이 정권이 무너지는 거, 균열이 되는 겁니다. 이때 그냥 내가 화면에 제끼면 내가 또 군부에서 해먹을 수 있다 이런 휴대탄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부 균열이 사실 발생하면 사실상 정권 붕괴로 간다. 아니 이게 될까 안 될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미국에 있는 전략가들은 미국에 있는 이제 현역들이 되게 불만인 게 전쟁 아까 시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끝내는 게 문제인데 지금 이란 이제 참수 작전을 통해서 하메네이는 이란 지부를 제거를 하고 나서 그럼 그 다음에 네, 팔레비는 물론 시위들이 팔레비겠지 팔레비는 모를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이란 국민들 모르고 실체도 모르고 팔레비가 안에 있는 세력을 질 만한 그 지지 세력도 많지 않은데 그냥 그러면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짜 헬게이트 문이 열어 나와가지고 악마를 풀어놨는데 그렇죠. 그러면 발칸처럼 되거나 발칸처럼 되는 거죠. 시리아처럼 내전이 나면 예. 만약 이란이 그렇게 되면 이게 이란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냐? 그 다음에 이란 반정부 시위하는 사람도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나는 뭐 어떻게 되든지 이 정권은 무조건 무너뜨려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게 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많은 난민들이 생길 테고, 그럼 이라크나 이런 세력들이 이제 아제르바이잔이나 이라크나 아프간이나 파키스탄이나 이쪽에는 다 투르키에도 마찬가지고요. 난민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이란이 무너지면 난민들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은 이란이 무너지는 것도 좋아하지만 무너지면 안 되는 이유도 많아요. 차라리 하메네이 때는 통제라도 된다. 네. 야, 이게 골치가 아픈데 네. 수도 테헤란은 수도와 전기가 끊길 지경이고 환율 폭등으로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란 정부가 그럼 지금 내놓고 있는 경제나 민심 수습 대책이 뭐가 있을까?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거 없어요. 민심 수습 대책이 없어. 최근에 우리가 작년 한 달 전에 뭐 8달러 1인당 7달러씩 주고 이렇게 했는 그거 말고는 사실 저는 특별한 민심 정책이 좀 전쟁 준비에 몰두하고 있어요. 지금 엊그제도 나왔지만 이라크 국경 쪽으로 혁명수비대 병력을 대량 배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국경 쪽으로 이란에서 서쪽으로 저쪽에서 하는 이런 이스라엘 공격하겠다는 얘기겠죠. 가깝잖아요. 요르단만 건너면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경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냐? 없습니다. 그럼 그나마 나오는 전기는 군사시설로 돌리고 식수는 군대로 돌리고 그럼 하메네이 최후의 보루가 혁명수비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월급도 주지 못할 판이다. 혁명수비대의 돈줄이 파산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떤 네. 얘기입니까? 혁명수비대 쉽지 않겠지만 다 아시다시피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이란 경제 전체 최소 30%라는 최소 30인데 더 돼요. 절반 이상 70, 80% 된다고 이란 얘기를 하고 경제의 있고 10%, 그러니까 제일 적게 봐도 30%는 혁명수비대 겁니다. 거기다가 혁명수비대는 또 어마어마한 자금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밀수로 들어오는 모든 물자들에 대해서 혁명수비대가 다 세금을 매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의 사실 혁명수비대가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조금 어찌 보면 얘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헤즈볼라 도와주고 다 도와줬거든요. 그거 다 혁명수비대가 만든 돈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정규군은 특히 이란 정규급의 하급직들은 월급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규군은 못 받더라도 혁명수비대는 준다. 혁명수비대는 돈이 많을 거예요. 챙겨줄 것 같은데 이제 정규군이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정규군이나 이란 정규군이나 이제 바시즘 민병대 말고 이란 그냥 정규 경찰. 그렇죠. 여기는 좀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이란 정부가 지휘부가 무너지고 권력 공백이 생겼을 때 내전을 벌어질 가능성이 큰데 네. 물론 이제 혁명 수비대 내부에서도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다툼을 파벌이 생기겠죠. 파벌이 파벌끼리 내부 다툼 벌이겠지만 혁명 수비대나 바시즘 민병대에 소외받았던 이란 정규군과 진짜 경찰들 현직 경찰들도 열받아서 한번 들이받을 거다 이런 예상. 균열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약한 고리가 정규군과 현직 경찰이다. 경찰. 정규 경찰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조직이
훨씬 세잖아요, 이란은. 그렇죠. 무장도 일반 정규군보다 성능수비대가 세답니다. 더 세죠. 아, 세죠, 당연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직들 간의 어떤 균열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은 중성심을 보이고 있지만 정말 막 흔들리고 나라가 무너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이합 집산하거든요. 흔들립니다. 네, 그런 가능성도 있죠. 이란 본국 형편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란의 대리 조직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혹시 이스라엘의 뒤를 노려서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여기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폭격하고 헤즈볼라가 이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하마스는 일단 어려울 거고요. 헤즈볼라는 지금 이란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니네가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너네가 좀 뒤를 쳐라. 네, 작년 6월 12일 전쟁에는 사실 하마스 헤즈볼라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한 게 없죠. 네, 할 게 없습니다. 상당히 서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한 달 전에 아바스 아락지가 레바논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네가 해야 된다. 그리고 외신에 보면은 이번에 이란이 이제 후티를 네. 좀 꼬드겨서 네. 이란이 저쪽에 호르무즈, 페르시아, 아라비안만 여기를 잠가 놓고 네. 잠가 놓을 경우에는 후티가 예멘 앞에 있는 여기 네. 스웨즈 운하를 가는 여기 홍해죠? 홍해. 네. 여기를 잠가 놔라. 잠깐만, 두 개 다 거기다가 잠깐만. 잠가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꼬드기고 있다고. 그러면은 한국 경제는 최악이죠. 그 우리는 석유 수입하려면은 사우디에서 배를 옛날에는 요렇게 오면 됐는데 이제는 이쪽을 막아놨으니까 양쪽을 다 막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집트 통해서 지중해 통해서 네. 아프리카도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그럼 유류가나 가스비가 엄청 폭등하겠네. 획득하겠죠. 아니면 뭐 미국에서 비싼 돈 주고 사오든지. 그렇겠죠. 그래서 후티는 동참할 가능성이 있고요. 헤즈볼라는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50대 50이에요. 헤즈볼라는 이란이 그렇게 수십 년 도와줬는데 안 도와주나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어제도 어제도 8명을 죽였어요. 8명. 미사일 팀을 죽였습니다. 헤즈볼라를. 네.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사령관들을 8명을 참수했습니다. 지부 8명. 사실상 이미 이란과 이스라엘은 대리 조직 간에 전쟁을 하고 있네. 헤즈볼라와는 이미 1년 내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쉽진 않아 보이는데 반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치명적일 수 있어요. 치명적이죠. 예. 그럼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지금 러시아도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네. 서방 경제 제재를 3년 동안 했는데도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중국이 러시아 물건 싸게 후려치더라도 계속 사주고 하기 때문인데 네. 중국과 러시아의 이란에 대한 군사 경제적인 지원 움직임은 좀 없을까요? 지금 러시아는 이란과 지금 연합훈련을 해상훈련 끝났죠? 끝났습니다. 이제 아라비아만에서 네. 했던 거 끝났. 근데 그게 최대한인 것 같습니다. 훈련을 같이 했다. 훈련 같이 했다. 우리가 너희도 이해하고 너희 지지한다. 립 서비스. 뭐 실질적으로 뭐 주는 거 없나요? 아까 파이낸셜 타임즈 보니까 뭐 지대공 미사일을 팔았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예. 뭐 무기 정도 지원해주고 예. 그리고 이제 심정적으로 지지해주는 거 그게 끝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 중이고 종전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트럼프의 신기를 건드려 주는 건 없죠. 이란 전쟁에 러시아와 중국이 동참해서 미국과 싸움을 한다? 전쟁을 한다? 3차 세계대전 뭐 이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 없죠. 차이나, 러시아, 이란, 네. 노스코리아, 북한에서 크링크라가 4개 국가들이 뭐 이제 반미로 똘똘 뭉쳤는데 네. 이 네 나라가 정작 필요할 때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줍니다. 동맹도 아니고요. 친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정작 필요할 때는 나 좀 감기 들었어. 힘들어. 못 갈 것 같아. 약사주랴 이런 것도 네. 없어. 그래 빨리 나라. 네. 평화 시기에는 목소리 높여서 반미하지만 네. 정작 위기 때는 정작 필요할 때 또 오죽하면 베제스키안 대통령이 뭐라 했지 않을까? 중국이 우리를 버렸다 얘기했어요. 최근에. 그것도 최근에. 맨날 도와주겠다고 이거 해주겠다고 저거 해주겠다고 약속은 드립다 많이 했는데 시진핑 대통령 얼마 전에 저기 중국 사절들이 여기 아랍 쪽 돌았잖아요. 이란 쪽. 헛방이란 얘기죠. 동맹 관계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러시아로서는 그렇고 최근에 중국의 수송기들이 어마어마하게 테헤란에 왔다 갔다. 있는데 이제 물론 거기서 무기도 지원할 수 있고 이란 미사일에 유도할 수 있는 GPS가 안 되니까 베이두나 이런 장치를 줄 수 가능성이 있죠. 네. 중국판 스타링크 같은 것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최대한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대치할 경우에는 미국의 관심이
인도 태평양 지역이 아니라 중동으로 쏠리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더 숨쉴 공간이 있어서 좋은 거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당분간 미국은 인도 태평양에 전혀 신경을 쓸 여력이 수가 없죠. 없죠. 네. 물론 이란의 석유를 싸게 중국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전체 수입량의 20% 조금 줄여버렸어요. 트럼프가 막아버렸습니다. 싼 석유를 수입할 수 있는 수입원이 끊기는 건 있지만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 전체를 생각할 경우에는 미국의 관심이 중동에 묶여 있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중국은 전통적으로 자기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전략적으로 이길 경우는 감내해왔다. 이런 전통이 있다는 분석의 기사를 제가 아니 미국이 이란의 진흙탕에 빠지면 중국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행복하죠. 제2 중동 베트남이다. 이란은 중동의 베트남이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한 5년, 10년 여기 수렁에 미국이 빠져주기를 중국 5년까지도 안 말해. 한 6개월, 1년만 빠져 있어도 중국은 깽가리 치고 난리 날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쵸. 지금 중국을 미중 패권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관세로 동맹이 균열이 가고 있는데 이란에 전 발이 묶이면 지금 중국, 일본 강대강 대치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군사적인 쪽은 다 이쪽으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4월에 이제 또 트럼프와 시진핑이 회담하는데 그렇죠. 그때 얼마 회담이 있잖아요. 얼마 되게 이란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은 안 되는데 최소한 발목을 잡을 수 있죠. 질질 끌 능력은 그래서 전쟁을 지금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모멘텀이 없어요. 언제까지 지금 거의 한 달 반을 지금 이렇게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4월 달에 중국하고 정상회담 해야 돼요. 외교 일정이 지금 차례차례 다 있는데 이거 다 미룰 거예요? 전쟁이고 여기만 신경 쓰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전쟁을 미룰 수 있냐고요. 여기서 성과를 내고 네. 중국 너 받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게 트럼프 마음일 거죠. 근데 그때 전쟁에 발목 잡혀 잘 안 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하든지 말든지 가부를 결정을 해야 돼. 언제까지 아직 뭐 좀 더 생각해 볼게. 이거 안 됩니다. 시간이 없다. 네. 좋습니다. 그럼 어쨌든 중국,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이란 도와주는 건 없다. 없어요. 도와주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네. 거기서 미국이 시간 오래 끌리기를 바란다. 그렇죠. 발목 잡히길 바란다. 그렇습니다.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중동 상황이 저희가 뭐 작년부터 계속 뭐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마지막 고비인 것 같습니다. 이 고비를 잘 넘기고 그러면 우리 뭐 증시도 좋지 않습니까 지금? 네, 훈풍을 좀 타고 좀 좋아질 것 같고요. 그러나 끝까지 긴장 놓치지 마시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잘 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웅달책방 계속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지금 중동의 문제가 저 먼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란과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이 손잡으면은 한국이 원유와 그다음에 가스 등 각종 천연 자원,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는 두 개의 밸브가 잠겨진 것. 그러면 우리 한국 경제의 피해는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끔찍할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 이란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그 여파가 한반도에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네네. 올해는 정말 대외 변수와 지정학적인 상황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뭐 정치나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 교수님 말씀에 지적에 100% 공감하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저희 또 주식 투자하고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유가 폭등하고 경제 어려워지면은 주식 경제 어려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수님과 기자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